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극장.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설계된 핏줄 제2부 가면의 성체 제5장 각성의 그림자. 태강홀딩스 본사 사옥의 지하가 붕괴되고 거대한 폭발이 도심을 뒤흔든 지 48시간이 지났다. 언론은 가스 폭발 사고 혹은 테러 가능성을 제기하며 떠들썩했지만 사건의 실체를 아는 이들은 숨을 죽인 채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윤재와 서연 그리고 부상을 입은 지수는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폐교 지하 대피소에 몸을 숨겼다. 지수는 어깨에 관통상을 응급처치한 채 창백한 낯으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윤재는 입구를 지키며 밖의 동태를 살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대피소 한가운데 간이 침대 위에서 깊은 잠에 빠진 윤슬이었다. 오빠, 윤슬이 몸이 이상해.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재가 다가갔다. 잠든 아이의 살결 위로 은은한 광채가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다. 피부 아래 흐르는 혈관이 미세하게 푸른빛을 내며 맥동하고 있었고, 아이의 호흡은 성인 남성보다 더 깊고 규칙적이었다. 서연이 아이의 손을 잡으려다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뗐다. 왜 그래? 너무 뜨거워. 아니, 뜨거우면서도 차가워. 그리고 아이의 소나기가 내 손가락을 잡았는데 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어. 윤재는 권 박사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데이터 칩을 지수에게 건넸다. 지수가 코드를 분석하자 모니터 위로 경고 창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폭주에 가까워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사야가 말한 마더 샘플은 단순히 치료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인체의 리미터를 해제하는 촉매제예요. 윤슬이의 몸은 지금 세포 분열 속도가 일반인의 수백 배에 달하고 있어요. 이 에너지를 아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아이는 안에서부터 타버릴 거예요. 그때 윤슬이 천천히 눈을 떴다. 5년 동안 봐왔던 맑고 순수한 눈동자가 아니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짙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이의 지성과 야성이 공존하고 있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울림이 컸다. 윤슬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아이가 짚은 철제 침대 프레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자신의 딸에 대한 공포라기보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상이 포식자를 대면했을 때 느껴지는 생물학적 경외감에 가까웠다. 윤슬아 괜찮니? 엄마 보여? 서연이 울먹이며 다가가자 윤슬의 눈동자가 서서히 본래의 색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자신의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엄마,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저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 아빠 심장이 뛰는 소리, 그리고 저기 산 너머에서 수많은 자동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다 들려요. 윤재의 안색이 변했다. 산 너머에서 자동차들이 온다는 것은 파운더스의 추격조가 이곳을 찾아냈다는 뜻이었다. 지수 씨, 보안망 뚫렸나요? 아니요, 완벽하게 차단했어요. 하지만 윤슬이가 내뿜는 생체 신호가 너무 강해요. 전자기파 감지기만 있으면 위성에서도 보일 정도예요. 저들은 GPS가 아니라 윤슬이 그 자체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폐교 주변의 숲이 서치라이트의 불빛에 난도질당하기 시작했다. 이사야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에게 윤슬은 단순한 실험체를 넘어 신의 영역으로 가는 마지막 열쇠였으니까. 윤재 씨, 여기서 못 버텨요. 뒷산 터널로 연결된 통로가 있어요. 거기로 가야 해요. 지수가 비틀거리며 장비를 챙겼다. 윤재는 권총을 장전하며 문 앞을 가로막았다. 서연아, 윤슬이 데리고 지수 씨 따라가. 내가 시간을 벌게. 오빠,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현대식 무기로 무장은 용병들이라고. 알아. 하지만 내 피가 저들의 추적을 교란할 수 있어. 내 생체 신호도 윤술이랑 비슷하니까 내가 반대 방향으로 유인할게. 윤재가 나가려던 찰나 작은 손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윤슬이었다. 아이의 표정은 5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하고 단호했다. 아빠, 안 가도 돼요. 제가 저 사람들을 멈출 수 있어요. 윤슬아, 무슨 소리야? 넌 여기 있어. 하지만 윤슬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순간 대피소 안의 모든 전등이 깜빡거리다 동시에 터져나갔다. 강력한 전자기 펄스 EMP가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었다. 밖에서 들리던 헬기의 엔진 소리가 비명처럼 잦아들더니 숲 너머로 추락하는 굉음이 들려왔다. 서영과 윤재는 경악했다. 아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뇌파의 공력만으로 기계 장치들을 마비시킨 것이다. 지금이야. 움직여. 윤재는 넋이 나간 서연을 일깨워 아이를 안고 밖으로 달렸다. 추락한 헬기에서 살아남은 용병들이 숲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조차 작동하지 않자 손전등을 켜고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엎드려. 윤재가 서영과 아이를 감싸며 바닥으로 몸을 날렸다. 총알이 머리 위 나무통을 찢어발겼다. 윤재는 어둠 속에서 감각만으로 응사하며 전진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수십 개의 불빛이 그들을 촘촘히 조여 오고 있었다. 그때 윤슬이 서연의 품에서 내려왔다. 윤슬아, 안 돼! 위험해! 서연이 소리쳤지만 윤슬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아이는 숲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곧이어 숲 여기저기서 용병들의 비명과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전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흔들리다 하나둘씩 꺼졌다. 윤재가 조심스럽게 전방을 살피자 그곳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중무장한 용병 10명 남짓이 아무런 외상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윤슬이 숲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다. 윤슬아,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서연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윤슬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황금빛 눈동자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냥 나쁜 생각을 멈추게 했어요. 그들의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들게 해줬어요. 윤재는 깨달았다. 마더 샘플은 아이의 신체뿐만 아니라 뇌의 미개척 영역까지 완전히 개방해버린 것이다. 아이는 이제 타인의 신경계를 직접 간섭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버렸다. 같은 시각 멀리 떨어진 지휘 통제실에서 이 광경을 모니터링하던 이사야는 분노가 아닌 광기 어린 환희에 젖어 있었다. 추락한 헬기의 블랙박스를 통해 전송된 마지막 영상에는 윤슬의 황금빛 눈동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보이나? 저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신의 모습이다. 차명옥은 그저 껍데기를 만들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마침내 영혼을 창조했어. 이사야는 옆에 서 있던 기술진에게 명령했다. 프로젝트 네피림을 가동해라. 이제 더 이상의 생포는 무의미하다. 아이를 굴복시킬 수 없다면 아이의 주변을 초토화해서 스스로 우리 발 아래 기어오게 만들어야지. 이사야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자 태강이 보유한 전국의 비밀기지에서 잠들어 있던 수십 명의 실패작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윤재와 같은 공정으로 만들어졌으나 자아가 거세된 채 전투 기계로 육성된 복제 인간들. 그들이 윤슬을 사냥하기 위해 해방된 것이다. 다시 적막이 찾아온 숲. 지수는 간신히 터널 입구까지 그들을 안내했다. 하지만 윤슬은 자리에 멈춰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빠, 더 무서운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저랑 똑같은 냄새가 나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윤재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차명욱의 비자금, 최성재의 탐욕,
그리고 이제는 이사야의 광기까지. 설계된 핏줄이라는 사슬은 끊어내려 할수록 더 강하게 목을 죄어오고 있었다. 윤슬아, 무서워할 것 없어.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네가 어떤 힘을 가졌든 넌 내 딸이야. 아빠가 네 마음이 다치지 않게 끝까지 지켜줄게. 서연 또한 아이를 꼭 껴안았다. 그래, 우리 윤슬이는 괴물이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사랑으로 만든 기적이지. 그 누구도 널 도구로 쓰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부모의 온기가 전해지자 윤슬의 황금빛 눈동자가 다시 부드러운 갈색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천 개의 암살 신호가 수신되고 있었다.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부의 중반, 주인공들은 이제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인류의 정의를 새로 쓰려는 미친 과학자들과 그들이 풀어놓은 복제 군대에 맞서야 했다. 가자, 서울을 떠나야 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우리가 전장을 선택해야 해. 윤재의 결단과 함께 그들은 어두운 터널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뒤편으로 자아를 잃은 복제 인간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산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제6장 거울의 비명. 터널의 어둠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지수가 미리 확보해둔 강원도 정선의 폐탄광 진입로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수십 년이 지나 곰팡이 냄새와 습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습기조차 윤슬의 예민해진 감각을 차단할 수는 없었다. 오빠, 저기 봐. 서연이 가리킨 곳에는 윤재가 손전등으로 비춘 벽면이 있었다. 그곳엔 붉은색 스프레이로 기괴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태강의 비밀 표식, 아담의 낙인이었다. 5년 전 차명옥이 윤재를 제조할 때 사용했던 일련 번호와 동일한 기호들이 태탄광 깊숙한 곳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었어. 지수가 피 묻은 어깨를 움켜쥐며 벽을 짚었다. 차명옥 회장이 윤재 씨를 만들기 전에 거쳐갔던 실패작들의 수용소였어요. 이사야가 이곳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면 지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터널 입구 쪽에서 기계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군인의 절도 있는 행진곡도 그렇다고 짐승의 불규칙한 다름박질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십 개의 메트로놈이 동시에 움직이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박동이었다. 윤슬아, 엄마 뒤로 숨어. 서연이 아이를 감싸 안았다. 윤재는 권총을 고쳐주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이윽고 손전등 불빛이 닿은 곳에 믿을 수 없는 형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윤재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30명 남짓한 사내들. 그들은 모두 윤재의 20대 시절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엔 생기가 없었다. 동공은 풀려 있었고 목 뒤에는 은색 단자가 박혀 외부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사야가 풀어놓은 복제 인간 부대 네피림이었다. 윤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평생을 유일한 존재라 믿으며 살아왔던 그에게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존재들이 살인 병기가 되어 다가오는 광경은 심리적 고문에 가까웠다. 오빠, 저 사람들. 서연의 목소리가 공포로 젖어들었다. 나를 봐, 서연아. 저건 내가 아니야. 저들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윤재가 자신을 다독이며 방아쇠를 당겼다. 탄환은 선두의 선복제 인간의 가슴에 정확히 박혔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신경계가 마비된 복제 인간은 가슴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무표정하게 다가와 윤재의 목을 낚아챘다. 윤재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내의 괴력에 밀려 벽에 부딪혔다. 눈앞의 사내는 윤재의 목을 조르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개체 번호 01A. 회수를 시작한다. 불응시 파괴한다. 윤재는 단검을 꺼내 사내의 어깨를 찔렀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윤재의 칼날을 손으로 잡아 부러뜨렸다. 인간의 근육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힘이었다. 그때 윤슬이 비명을 질렀다.
아빠를 괴롭히지 마! 아이의 황금빛 눈동자가 다시 한번 타올랐다. 순간 터널 내부의 공기가 진동하며 강력한 충격파가 복제 인간들을 덮쳤다. 사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머리를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이의 신경 간섭이 그들의 인공적인 뇌파 시스템을 교란한 것이었다. 지금이에요. 안으로 더 들어가야 해요. 지수가 비틀거리며 앞장섰다. 그들은 복제 인간들이 주춤하는 사이 탄광 깊숙한 곳의 철제 통제실 안으로 몸을 숨겼다. 두꺼운 강철문을 잠그자 잠시나마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정신없이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윤슬은 능력을 쓴 뒤 코피를 흘리며 탈진해 있었다. 지수 씨, 당신 이곳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단순히 차 회장의 비서였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윤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수를 쏘아붙였다. 지수는 벽에 기대앉아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왼쪽 팔 상단을 드러냈다. 그곳엔 윤재가 벽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하지만 훨씬 오래된 낙인이 새겨져 있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장내에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다. 차 회장님이 윤재 씨라는 완벽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 거쳤던 수천 번의 실험 중에 유일하게 자아를 유지하며 살아남은 개체였어요. 전 윤재 씨의 누나이자 동시에 실패한 부산물이죠. 차 회장님은 저를 죽이려 했지만 제 지능이 쓸만하다고 판단해 이름과 과거를 지우고 비서로 곁에 두셨던 거예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재 씨를 도왔던 건 정의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 동생을, 그리고 나와 같은 핏줄의 비극을 끝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최성재와 이사야가 저 복제 인간들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제 유전 정보를 도난당했기 때문이고요. 서연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토록 냉철했던 지수의 뒤편에 이런 지독한 고독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태강이라는 성벽은 단순히 한 남자를 가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짓밟아온 것이었다. 강철문이 찌그러지기 시작했다. 복제 인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문을 부수고 있었다. 윤슬은 신음하며 눈을 떴지만 아이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더 이상 머릿속이 안 움직여요. 아빠, 미안해요. 아니야, 윤슬아. 넌 충분히 잘했어. 이제 아빠가 해결할게. 윤재는 지수가 건네준 통제실 내부의 제어 장치를 살폈다. 이곳은 과거 실패작들을 한꺼번에 처분하기 위해 설계된 가스 살포 장치가 있었다. 하지만 이 장치를 가동하려면 누군가는 밖으로 나가 수동 밸브를 열어야 했고 그 사람은 가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갈게. 지수가 일어섰다. 안 됩니다. 당신은 이미 다쳤지 않습니까? 윤재야, 너는 윤슬이와 서연 씨의 미래야. 하지만 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부품일 뿐이야. 내 마지막 쓸모를 찾게 해줘. 저들과 나는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니 내가 가면 저들의 경계심이 조금은 늦춰질 거야. 지수는 서연과 윤재에게 마지막 미소를 지었다. 윤재야, 내 동생. 넌 꼭 사람이 되어줘. 설계도가 아니라 진짜 사람. 지수는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밖에서는 다시 한번 총성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윤재는 이를 악물고 모니터를 확인했다. 지수가 수동 밸브실에 도달하는 모습이 흐릿한 CCTV 화면에 비춰졌다. 복제 인간들이 지수를 향해 총을 겨눴다. 지수는 총탄을 맞으면서도 끝내 밸브를 돌렸다. 지금이야, 윤재야. 윤재는 점화 버튼을 눌렀다. 탄광 내부에 가득 찼던 가스가 불꽃과 만나 거대한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 지수와 수십 명의 복제 인간들이 화염 속으로 사라졌다. 폭발의 충격으로 통제실의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윤재는 서영과 윤슬을 몸으로 감싸 안았다. 한참 뒤 정적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잿더미가 된 터널이었다. 지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그녀가 흘리고 간 피 묻은 손수건만이 타버린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윤재는 무릎을 꿇고 애도하며 절규했다. 태강이 만든 또 하나의 희생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들을 살려낸 것이다. 이사야, 넌 선을 넘었어. 윤재의 눈빛에서 인간적인 고뇌가 사라졌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도망치는 남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대신해 죽어간 누이와 자신의 얼굴을 한 괴물들을 만든 이 세상을 근본부터 뒤엎어버릴 작정이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일어섰다. 윤슬의 눈동자는 더 이상 황금빛으로 빛나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아빠, 지수 고모가 저한테 속삭였어요. 울지 말라고. 이제 우리가 이길 차례라고. 윤재는 지수의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향했다. 잿더미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졌다. 이브의 전쟁은 이제 중반을 넘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지수의 희생으로 파운더스의 추격조는 괴멸했지만 이사야는 더 잔혹한 본진을 이끌고 올 것이다. 하지만 윤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수의 희망과 서연의 사랑, 그리고 각성한 윤슬의 힘이 그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자. 도망치는 건 오늘로 끝이야. 윤재의 선언과 함께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걸어 나갔다. 설계된 핏줄의 한계를 넘어 자신들의 손으로 운명을 짓기 위한 마지막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